이제 바른미래당 제23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수건입니다. 20대 국회는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로 일관하던 양당 정치의 부패를 양산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20대 국회는 다당제가 될 수 있었고 협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양당은 정개특위를 동의하면서도 실제 구성을 미뤄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으로 인해서 어렵게 시작된 정개특위입니다. 양당도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상설 협의체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맑고 상쾌해야 할 강을 하늘이지만 지난 며칠 동안 미세먼지 재난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상에 있는 기후와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를 날려주는 것 말고는 이 정부에게 바랄 수 있는 대책과 분석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개보고서에는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꼽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인 미세먼지 재난은 이것이 대단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일깨워줬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 중의 민생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흉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조사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아직도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적 바람이기도 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국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재선거 요청 기한의 일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애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한 꼴인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왜 청문보고서 체크조사 거부했는지 살피시고 임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올해 예산 심의는 단연 또 일자리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23조 5천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사업은 크게 직접 일자리 예산, 직업훈련 예산, 고용 서비스 예산, 고용 장려금 예산,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의 비중은 OECD에 비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6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예산과 고용 서비스 비중은 낮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OECD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단기 일자리 성과를 보이기 위한 청년 내일 채용 경제 사업 등의 확대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실업보호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그 비중이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각각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비취약 계층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고 반복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의 예산 비중이 분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실업보호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고 이들 일자리 예산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예산 심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경제통 김성식 의원님 그리고 애결이 간사이신 이혜훈 의원님이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예, 저도 편하게 말하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0년 뒤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바로 미스터 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친구한테 들었던 뼈있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우리 한인들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한 한인들이 다 김씨입니다. 영김, 홍기김, 펄김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 예측 실수한 게 있는데요. 미스터 김이 아니라 미스 김이 30년 뒤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캘리포니아의 영김은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평인권 운동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영김이 당선 확정 소감으로 북한 인권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영김 미국 하원의원과 적극 힘을 합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씨가 아닌 한인들도 좀 더 분발해서 미국 정치권에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때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 홍갱이가 바로 막말 홍갱입니다. 막말 홍갱이 대출 없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 활동에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좀 갈아타시고 경제에 전념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크렘린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내에 체결한다는 남북미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은 실현 난망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은 필요 없다. 실무작적 종전선언만 있으면 된다고 종전선언을 격하게 바꿉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비핵화 전에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호응하는 유럽 국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핵화 입구까지 안내할 때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입구부터는 차 열쇠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수석에서 미국이 운전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는 맡아야 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트럼프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전멸 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운전대 잡고 과속 페달을 밟을 때가 아닙니다. 네, 제 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추진해야 했을 정책이 공정 경제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시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더불어 사라진 낙수 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 같은 상생협력 방안이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진작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왔고 어제 민주당과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 기업 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정부가 세제 지원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이미 많은 세제 지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또 다른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제 지원보다 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청 기업의 매출 증대나 급여 상승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청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면제, 공정위 조사 면제 등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훨씬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서 투자와 임금, 상생 협력 기금이 증가되는 것을 공제한 후에 사내 유보금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추가로
하청 기업의 매출 증대, 기업 임금의 상승분을 공제 항목으로 추가하는 상생협력 촉진 방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군검 합동수사단은 국군 기무사 사령부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해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 한민구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 주의라인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여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기무사령부 내란 음모 사건에서 드러난 기무사의 모습은 촛불 평화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것을 예상하고 계엄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군사 독재 시절에 군대나 할 법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반헌법 행위가 단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변에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무사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외교부, 인터폴 등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월 400만 원이라는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 국가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권고안은 전기요금 개편과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20년 뒤 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 수준입니다. 5년 전에 수립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목표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3차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기술과 시장 여건에 따라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5% 내지 40%로 목표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이 40%라며 당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워킹그룹이 목표로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에너지 전환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목표만 있다 보니 탈원전에 꿰맞춘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 권고안에는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8차 전력수급 계획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2040년 정확한 에너지 믹스를 알 수도 없다는 점에서 국가 목표로서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정부는 이번 민간 권고안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내일 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 간 1소회의실에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워킹그룹에 참여한 분과위원장들과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최상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석 의원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 해결책을 위한 순서를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7일 미세먼지 문제가 실시간 검색에 1위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를 막는 것인지 눈앞을 덮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노랗고 푸른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국민들이 85%가 가장 걱정거리를 하는 조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정책들은 흐름과 동떨어질 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원자력을 들고 북한 석탄까지 사들이면서 화력 발전을 늘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노경차를 지정하여 과태료를 내린다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고도 수백까지 빼먹어가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는 역대 피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가 와도 물렁파도라고 하는 영화 속 멸망한 미래도시 같은 모습이 우려됩니다.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의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은 25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의 내일보추는 한심한 정부의 모습이 훤히 비춰졌다고 봅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중국을 향한 외교적인 항의와 해결책이 전무한 것은 정부의 직무입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당장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 과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지식 비상 저감 조치만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최도자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종합경제분야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되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7%인 13조 3천억 원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단기 일자리와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의 안전시설을 늘리자는 데는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몰라라 하는 모습과 자살 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 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 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킨 부분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을 바로잡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 여가위 위원 신영현입니다. 올해 7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가 7,6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는 나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위디스크 등 유명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폭행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본인이 만든 웹하드 회사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을 지우는 필터링 업체 유레카를 세우고 이런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삭제, 재생산, 카르텔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끝없이 고통받게 하고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카에는 유명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들이 드러나며 양 회장과 정치 진영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비호 세력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음을 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불법 촬영물을 통해 이익을 얻고 카르텔을 형성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양 회장 개인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양 회장과 연관된 웹카드 카르텔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과 인사는 시의성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생명입니다. 경제팀의 교체가 매우 시급한데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일정을 고려한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늦춘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와 막연한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국민들의 아우성과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보면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이다. 경제 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며 낙관론을 일관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허탈감이 매우 큽니다. KDI도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비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과 민간 소비 증가율이 하락하고 상품 수출 증가에도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업률도 3.9%로 17년 만에 최고로 악화되고 물론 4분기 취업 증가율도 0%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업률 3.9%면 수원시 또는 울산광역시 수준의 인구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가 폭락으로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나 사라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17개월째 하락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지표만 골라 국민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부분의 경제 선행 지표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해결하는데 국가적 총의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